시작할까요? 예, 안녕들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금강 얘기 제가 좀 해드렸는데,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은 이 앉아서 수강하시는 분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표정이라든가, 이걸 다 읽어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 별로 재미없어 하는구나. 또는, 재밌어 하는구나. 이걸 여기서 다 느껴요. 그래서,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을 때, 신나고 더 잘 돼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눈동자가 풀려갖고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반응 안 하고 그러면 앞에서 하는 사람이 정말 짜증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잘 들어주셨고, 지난주에는 이제 금강의 전체적인 제가 이제 그 맥락을 잡아드렸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그걸 축소해서 들어와서 이제 대전에, 금강 줄기가 대전에 어떻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나, 이런 걸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도 이 포인터를 또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대전 시내의 그림입니다. 어느 게 더 잘 보일까 싶어서 그냥 두 개 다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똑같은 거니까 뭐 이걸로 해도 저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요게 하나, 여기서 이렇게 둘, 아니죠. 요게 1번이구나. 1번, 2번, 3번. 요게 3대 하천이에요. 3대 하천. 대개 어느 도시든지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이 한두 개씩 있게 마련이에요. 대개는 이제 하나 있어요. 그래 이제 제가 88년도에 처음 대전에 왔는데 그 전에 청주 살았었거든요. 청주 시내에 그 무심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하나 흘러요. 그래 이제 당연히 여기도 하천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근데 막 머릿속에서 하천이 엉키기 시작하는데 저 하천이 이렇게 가다가 왜 저기로 또만 나오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왜 또 나오지? 막 알고 보니까 대전은 3대 하천이다. 하천이 3개더라. 그래서 3대 하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전에 하천이 3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냥 큰 줄기로 봤을 때 하나, 둘, 셋인 거고요. 작은 소하천은 요게 다예요. 이게요. 여기 뭐 지금 글씨가 희미해서 안 나오는데 이게 대전천이네.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대전천. 그 다음에 여기 뭐 파남천이야. 뭐야 이거 이게 흐릿해가지고 안 나오는데 여기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나오는데 무슨 하여튼 3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입되는 그보다 작은 이제 또랑들이죠. 또랑.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천도 본줄기 있잖아요. 큰 본줄기는 국가에서 관리해요. 그러다가 소하천쯤, 중하천쯤 되면 그거는 이제 시도에서 관리를 해요. 시도에서. 그리고 진짜 모세혈관처럼 CP줄처럼 이렇게 작은 또랑 있잖아요. 그건 또 시군에서 관리하고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요 3대 하천이라고 해서 대전천, 유등천, 갑천은 요 지방하천인 것 같고요. 또 갑천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또랑들이죠. 뭐 제가 개념을 잡고 있는 이런 거 이제 이게 갑천으로 흘러가는 유성천, 반석천, 반석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잠천, 뭐 이런 거. 저는 유성구에 살아서 여기만 좀 개념이 잡히네요. 이런 조그만 하천들이 계속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뭐 그 하천들을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여기 오정천, 대동천, 부부고등학교 옆에 그런 게 대동천,
오정동에 오정천 이렇게 다 합류를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일단 3대 하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대전은 3대 하천을 이용해서 뭐 하상도로도 많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상도로 걷어내더라도 3대 하천 그 뚝기를 잘 활용하면 대전은 교통에서도 상당히 그 획기적인 자 대전천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전천 다 아시죠? 대전천. 대전천이 뭐와 뭐의 경계가 되죠? 동구와 중구의 경계가 되죠. 동구와 중구. 그러니까 옛날에 대전천 얘기를 하면 대전서 나서 자란 고향인 뭐 50대 이상 분들은 여기서 뭐 했다고 그래요? 몇 감았다고 그러죠. 여기서 몇 감고 겨울에 뭐 했다고 그래요? 스케이트 탔다는 얘기 하죠. 뭐 깊지도 않고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충분히 멱도 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추고 했을 때 하천에서 집에서 쓰는 생활용수가 다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흘러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깨끗했겠죠. 자, 동구 하소동 만인산과 비파산 계곡에서 발원한대요. 만인산. 나도 비파산은 잘 모르겠네요. 그 옆에 어디가 아닐까 싶어요. 만인산이 이제 대전하고 금산 추부 쪽하고 이제 경계가 되는 산이죠. 거기 그 산에서 발원을 한다 이거예요. 발원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 시작된다. 그리고는 이제 쭉 오다가 옥계동 좀 와서 옥계교 있잖아요. 옥계동 다리. 거기서 1급 지방하천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행정적인 거지 우리가 뭐 1급, 2급 뭐 지방하천 무슨 뭐 지나가다 보면 뭐 써있잖아요. 뭐 지방하천, 뭐 직할하천, 뭐 준용하천 뭐 막 써있는데 그건 행정적인 거니까 우리가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정동에서 유등천과 합류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요쯤에서 이제 그 대동천 그 봄고등학교 오는 거고 합류하다가 좀 더 가서 둔산동 뻔히 보이는 데쯤에서 합류하죠. 유등천하고 그죠? 금강의 삼지류다.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으로 나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나도 뭐 이게 행정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 만인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오다가 옥계동 요쯤 어디서부터는 이제 이것도 합류하고 이것도 해서 물줄기가 제법 커지면 여기서부터는 뭐야? 지방하천 해가지고 이제 뭐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전 거는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급 구간으로 하고 2급 구간으로 나누는 건데 이게 한때 5급수까지 오염됐었대요. 5급수면 어느 정도일까요? 쳐다도 보기 싫은 정도겠죠. 막대기로 이렇게 젖으면 막 이게 올라올 정도. 온이라 그러죠, 온이. 오염물질, 진흙. 진흙 니자를 써서 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온이가 막 이거나 하고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하천이었었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외국 가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하천을 봐요. 하천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했나, 하천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나를 보면 그 나라 수준이 딱 나오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어렸을 때죠. 어려서 초중고 다닐 때 하천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했어요. 더러워서. 국가가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고 뭐고 막 다 흘러가. 생활하수, 뭐 공장 폐수 이런 게 다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지나가다 보면 그 오수관이라는 게 있고요. 우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수관은 빗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게 뭐야 창살 모양으로 이렇게 빵꾸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담배꽁초 버리는 놈은 정말 개새끼야, 내가 볼 때는. 진짜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해가지고 물바다가 난리가 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거기다 버리는 거야. 그거는 우수, 빗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수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그러니까 오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 모아서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거야. 우수는 그대로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있어. 근데 그전에는 한 10수년 전, 20년 전에는 그걸 같이 썼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수를 분리해가지고 오수는 모아서 이제 1차 걸러내고 약품 처리하고 그래서 찌꺼기를 이렇게 슬러지라고 그러죠. 그거 해서 옛날에는 그 슬러지도 다 해양 투기했었어요. 먼 바다에다가 그냥 막 버렸었어요. 바다가 워낙 넓고 이제 종화력이 좋으니까 참 그게 한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철저하게 이제 국제법으로 막지. 그래서 대개는 요새는 소각해요, 슬러지. 고체화 시켜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쓰레기도 매립 많이 했었잖아요. 요새는 소각 많이 해요. 그러면 뭐 다이옥신 나오고 소각할 때 뭐, 그걸 어떻게, 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산화탄소나든가 그런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게 그 소각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수를 다 빼주니까 일단 물이 살아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제 그 생태적으로 뭐 불의 옥잠이나 뭐 그런 거 우리 아끼도 배웠잖아요. 이렇게 또 뭐 연 같은 거 이렇게 심어주면 걔네들이 토양을 정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태를 이제 복원시키는 기능이 있는 수생 그 식물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여울 같은 거 만들어서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뭐 여기 더구나 이제 뭐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무지하게 했었거든. 그거조차 못하게 하니까 여기 뭐 송사리가 어마어마하고 그거 잡아먹으려고 백로, 까마귀, 까치 뭐 막 날라오고 제법 자전거 타고 걸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법 좀 도심 한가운데서 하얀 백로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많이 정비를 하고 돈을 들이고 하는데 많이 좋아는 졌지만 아직도 보면 좀 의식 없는 시민들이 꽤 있다 그런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전 구간 2급수 수준. 2급수면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뭐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는 수준일 걸로 제가 알아요. 대전을 대표하는 하천 1번 대전천입니다. 그죠?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등천. 대전천보다는 더 길고 더 폭도 넓죠. 유등천. 버드나무 유자예요. 그죠? 버드나무 등은 여럿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많다. 그래서 유천동 버드나무 유자에 내천자가 이 유등천 옆에 유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드나무 옆에 이제 내가에 있는 동네다. 버드네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내가 그 버드네 아파트가 그런 뜻이에요.
버들내. 예, 버드내. 그 근처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천은 저 외곽으로 흘러가는데 대전 시내 정가운데를 흘러가는 하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금산 쪽에서 발원한답니다. 진산 쪽에서. 진산 면인데 명으로 잘못 나왔네요. 글씨가. 금강의 이지류.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건 유역 표시한 것 같으죠? 44km, 28km. 작은 이제 소하천으로 흘러가다가 대전 시내 들어와서부터 국가하천이 된다. 그러면 어디쯤 될까요? 대전 시내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 뿌리공원 있는데 그쯤 되겠죠. 안녕, 그쪽. 그쪽, 거기다 좀 위에? 예, 동물원 뒤쪽, 그쪽. 거기에서부터 이제 국가하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천과 합류하고, 또, 제일 큰 갑천하고 또 합류를 하죠. 그 개념이 이래요. 대전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유등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고요. 유등천 이렇게 짧게 가서 이게 이렇게 갑천하고 올라가서 갑천은 금강하고 만나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 그래요? 삼천동. 천 세 개가 흘러간다. 삼천동이라고 오래 불렀는데 선생님, 저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저 찻소리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삼천동이에요. 1003개가 만나는 동네. 근데 삼천동이란 이름이 없어졌어요. 둔산? 삼동이 됐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아파트 값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 시에서 진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천동 하면 이제 그 이미지가 강한 거야.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 동네. 그래서 다 같은 둔상권인데 그 동네만 집값이 안 오른다고 투정을 대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집단으로 해서 우리 둔산동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둔산 3동으로 바꿔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삼천동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뿌리공원이 있고요. 갑천과 합류를 하죠. 자꾸 오타가 많네요. 3대 하천 중에서 산책로가 가장 도심 한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죠. 여기 버드네 아파트 앞에 여기 가면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뭐 많죠. 많아요. 그래서 여기 뿌리공원, 여기가 이제 뿌리공원이 이렇게 휘감아들죠. 이 뿌리공원이 대전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예요. 여기 가면 전국의 성씨들의 유래비가 다 있어요. 유래비가 뭐 무슨 정씨, 여기는 뭐 시조가 누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뿌리를 알 수 있게. 근데 여기 가면 특징이 김혜김 씨, 전주희 씨, 밀양박 씨, 뭐 그런 그 거대 성씨들 있잖아요. 거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성씨 한 맺힌 사람들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하고 왔더니 막 지네 청주경 씨 어디 있냐고 막 찾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희귀하니까 남들이 뭐 어디세요? 전 청주경 씨입니다. 그러면 되게 그런 데도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씨에 대해서 몰라주면 답답해하고 한이 맺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막 문중에서 돈도 잘 내. 야, 우리 것도 세우자 막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씩 다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청주경 씨는 이런 집안입니다. 막 이런 거. 그런데 김혜김 씨? 그런 거 없어. 없어도 너무 잘 알아, 사람들이. 굳이 그거 뭐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김혜김 씨가 9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기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리보트도 좀 태우고, 돈 안 받는 공원이니까 무슨 뭐 허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뭐 좋습니다.
대전의 3대 하천 중에 유등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천입니다. 갑천도 대둔산 쪽에서 와요. 진산 쪽에서. 유등천하고 멀지 않은 곳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금강 일지류고요. 갑천은 대전천, 유등천보다 훨씬 더 수량이 많고 하천 폭도 넓지요. 수락계곡 이후부터 갑천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두개천과 합류하죠. 벌곡천, 진담천, 유성천, 탄동천 이런 소하천들이 계속 합류를 해서 그러니까 대전의 가장 큰 하천이 갑천인 거죠. 그래서 봉산동 이렇게 가다가 신탄진 넘어서 신구교라는 다리 건너가잖아요. 저쪽 구죽 갈 때. 구죽에서 신탄진 넘어갈 때, 그 신구교, 신탄진하고 구죽하고 사이에 따라서 신구교 같아요. 그, 가다 보면 강이 하나 흐르잖아.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저 우회쯤 가서 현도면하고 경계해서 금강 본류하고 갑천이 만나죠. 유성구와 대덕구의 경계가 되고 유성구와 서구의 경계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쪽이 갑천 상류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 지금 터널 뚫은데 도솔 터널 뚫은데 거기인데 이 도솔산도 그렇고 요 갑천의 습지가 제가 봐도 전 여기 몇 번 걸어서 이렇게 지나다녀 봤거든요. 정말 보물창고 같다는 말이 맞아요. 가면 막 여기 뭐 수달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1급 수어종 다 있어요. 그리고 아주 뭐 경치도 빼어나고 그 원시 자연님이 잘 보존돼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이쪽 못 파게 하려고 막 도로 내면 안 된다, 터널 뚫으면 안 된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전체 대전 시내 지도를 놓고 보면 여기가 왜 대전에서 허파 기능, 이렇게 그 공기를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가 대전 시내 큰 그림을 놓으면 딱 보여요. 그래서 이 일대가 대전의 허파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 가는데 금강이 본류가 올 때는 이제 대청호를 만들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다 설명드렸던 거죠. 대청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질 때 두 개가 겹치면 앞 글자 하나씩 따서 짓는 걸 무지하게 좋아해요. 대청댐도 대전과 청주 또는 옛날에 대덕군과 청원군. 지금은 대전시가 옛날 삥 둘러있던 대덕군과 이제 뭐 했다 그래야 되나 합쳐졌고요. 청주시도 청주시를 뺑 둘러싸고 있는 청원군과 합쳐졌어요. 그래서 다 청주시가 됐는데 대전하고 청주, 대덕군과 청원군이 만나는 지점에 생긴 댐이다. 그래서 대청댐이에요. 대청호고 댐은 뭐예요? 이게 댐인 거고 이건 뭐예요? 호인 거죠. 대청호. 그래서 이렇게 앞 글자를 만들었고 72, 496. 높이가 72m. 요게 496m. 인공호수죠. 저수지 둘레가 86km. 그 다음에 이 금강에 저게 아마 내가 기억으로는 대청댐이 80년도에 막은 걸로 기억나는데 그 전에 상당히 홍수 조절 기능이 약해서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이걸 막고서 이제 이 홍수가 조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대전, 청주, 천안, 아산, 세종 뭐 이 일대에 500만은 아니고 한 400만 가까이 정도의 식수원이에요. 농경지에도 용수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 모양이에요. 600kW가 아니겠지. 600만 kW겠지. 그래서 이렇게 발전도 하고 그런데요.
이 중에 혹시 대청호 안 가보신 분 있을까요? 그건 없겠죠. 뭐 열심히 적으실 필요 없어요. 백과사전 보면 다 나와요. 저도 그거 보고 베껴온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요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앞에 그림은 이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 자, 대전천입니다. 대전천은 만인산에서 발원한다고 그랬죠. 만인산은 대전과 금산의 경계 안쪽, 대전시에서 발원하는 거예요. 그죠? 대전천에 처음 여기 출발지는 만인산이에요. 그 호떡 파는 데 있잖아요. 왜 아시죠? 씨앗 호떡인가 뭐 이렇게 파는데 유명한데 고깃게예요. 고깃게에서 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에서 시작해서 동구 가다가 여기 중구 요만큼을 만나는 거죠. 대덕구구나 여기. 요만큼하고는 다 동구에서 시작해서 동구로 끝나요. 그러니까 대전천은 동구하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대전천 개념 잡으셨죠? 그 다음에 유등천하고 갑천은 둘 다 금산군 진산면 쪽에서 발원을 하는 거예요. 진산면 쪽에서. 그래서 요쪽은 수락산 쪽인 것 같고, 요쪽은 뭐, 진산, 읍내 쪽 그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대전으로 들어오고, 요것도 대전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보셨듯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금강줄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무지하게 뭐가 심하다? 굴곡이 엄청 심하다. 그런데 보면 다 굴곡이 이렇게 심해요.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 시내 들어오면 하천을 정비를 해가지고 쭉쭉 펴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선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대청호는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금강 본류란 말이에요. 여기에 댐을 막으니까 이게 강이 호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여기도 사람 집 짓고 농사 짓고 살던 데예요. 근데 여기를 막으니까 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호수가 되면서, 그때 여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예? 수몰민, 시장민이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충주댐 막을 때도 우리 쪽으로 이제 보상받아갖고 이전해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시내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농토를 구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골에 충주댐 수몰민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은 통일되면 가보길수라도 있지. 여기 우리 동네가 잠겼는데 여기는 갈 수가 없다. 그런 말들 하죠. 그래서 이제 개울이었던 게 강이었던 게 호수가 돼서 대청호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청댐 본댐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따라서 이게 뭐야? 여기는 건너가면 현도면, 여기는 무슨 동이야 거기? 그 대청댐 안쪽에 그 무슨 동이라고 그래나? 하여튼 그렇죠.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데 유성에서 신탄진 오다 보면 요렇게 오죠, 요렇게. 유성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신구교를 건너가서 요렇게 좀만 더 가면은 이제 갑천이 금강 본류하고 만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가 신탄진이라 그랬잖아, 그죠? 여기가 신탄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청댐도 가깝고 여기 신구교도 가깝고 기찻길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서울에서. 그죠? 그래서 대덕구 쪽으로 해서 동구로 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제 여기서 식장산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안 가고 식장산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요, 기찻길이. 그래, 이렇게 도니까 여기 생겼잖아. 그러니까 대전은 여기가 다 농지였어요. 그러다가 기찻길이 생기니까 요 근처에
조그맣게 집들이 생겨나고 상권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대전이 태동을 한 거예요. 그죠? 여기 기찻길 옆에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맨 처음에 지금의 동구, 거기 인동, 원동, 삼성동, 뒷동네 그 소재동, 거기가 대전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찻길 옆으로 해서 막 파남동까지, 요 위는 막 오정동까지 동네가 커지는 거죠. 기찻길 따라서. 그러다가 1914년도에 여기 한남대학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찻길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대전역이 여기 생기는 거고, 중구에. 그래서 이제 이 동구에서 중구로 도시가 확장되는 거죠. 서대전역하고 대전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중구에, 여기에. 도청이. 1932년도에. 그래서 대전역과 도청 사이가 큰 길이 뚫리면서 이 양쪽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전천을 중심으로 여기가 시가지였던 거야. 여기가. 그게 1905년에 기찻길이 개통하니까, 기찻길이 개통하기 직전 몇 년 전부터 그래도 인부들도 와서 살고, 철도청에 근무할 사람들이 와서 뭐 시설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미리미리. 그리고 처음에 일본인들이 많았다니까요. 일본에서 거주하러 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는 거야. 지금처럼 이제 여기가 다 대전이 아니라고요. 요때 동구 중심이야. 1900년부터 1960년대까지 요게 대전이었다고. 인구는 한 30만 명까지 큰 거죠. 요거야, 요거. 요렇게. 그러다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요 유등천 너머까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요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시청, 도청 뭐 이런 게 다 이 중구로 몰리고 은행 뭐 이런 게 다 일리 몰리는 거야. 여기 선화동, 대흥동으로. 그러면서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가 중구 중심이야. 그걸 뭐라 그래? 유등천 시대라고 그래. 그 이전을, 그렇잖아요. 저 말이 맞잖아요. 여기 대전천 요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60년이야. 그게 대전의 전부였어. 그러다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간 거예요? 일리 퍼져간 거죠. 여기 강 건너가면 뭐 여기가 도마동, 변동, 유천동, 태평동, 이 유등천 주변으로까지 도시가 이제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게 90년대까지야. 그러다가 여기다가 93년 엑스포를 기점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대한민국 1기 신도시죠.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천시대가 93년 엑스포였으니까 그 엑스포 이전부터 이제 개발해서 옮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기 갑천을 경계로 해서 요 유성, 서구, 둔산, 여기가 대전의 이제 핵심 코어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연료해서 이렇게 옮겨온 거죠. 대전의 이제 도시 기능이. 그래서 3대 하천을 따라서 점점 우에서 좌로, 작은 하천에서 점점 큰 하천으로 서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인동 사러, 원동 사러, 소재동 사러 그러면 대전에서 제일 좋은 데 사시네 그랬다가 어느 날 선화동 사러
대흥동사로, 그럼, 부자시네요.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거죠. 좋은 데 사시네요. 하는 게. 그러다가, 내가 88년도에 왔을 때는, 변동, 도마동 그쪽이 괜찮았어요. 경남 아파트나, 삼부 아파트 정도가 대전서 최고 부자들이 살았던 데야. 그러다가 이제, 둔산을 개발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쪽으로 해서 도안 신시가지, 노은지구, 이렇게 해서 유성 쪽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오래됐어요. 대전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목적교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고기만 시가지였던 때가 대략 한 60년 돼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한 2, 30만. 여기로 올 때는 이제 한 6, 70만, 80만까지 가는 거고, 여기 오면서 이제 100만 넘어가서 150만 도시가 된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치면 동구, 중구에서 서구 유성으로 계속 서진하면서 도시의 핵심 기능이 옮겨가는 건데, 여기서 한 번도 부귀영화를 못 본 데가 있어요. 그죠? 계속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여기만 한 번도 이제 좀 뭐랄까, 전성기를 못 누린 거죠. 그래서 대덕이 아직까지도 원도심, 중구, 동구 낙후됐다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땐 대덕이 제일 심해요. 대덕은 인구도 지금 막 계속 줄어요. 여기는 중구, 동구는 어쨌든 20만 원 댕겨. 주거환경에서 사업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지면 이렇게 1, 2만 늘었다 빠졌다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지금 한 14, 15, 6만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대덕구 처음 출범할 때가 3, 4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줄어요. 여기는 계속 늘고. 서구도 줄어요. 서구도 55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아마 한 47, 8, 9만? 7, 8만? 이렇게 줄었어요. 유성구는 계속 늘어나요. 지금 한 5만? 여기는 이상하게 둘이 같이 나가대. 같이 올랐다 같이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 지금 한 22만 몇천 나올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천을 따라서 대전은 서진하면서 발달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갑천시대인데 대전천 주변에 사신다면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틀려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 갈까요? 그 다음에, 나는 저런 분이 좋아. 그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면 그게 중요한데, 어디로 갈 거냐? 그건,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갈 데도 없고, 가서도 안 돼요.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거나 정체 상태인데, 토지라는 건 한 번 개발해서 쓰면, 아스팔트 입히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이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도시를 재정비하는 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이에요. 괜히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며칠 전에 예. 저기 중리동 그 위에 공원이 있는데 중리동 위에 공원. 예, 대덕구예요. 예. 복합문화센터가 생겼거든요. 중장이 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만에 대덕구에 그런 이제 공간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그게 그만큼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땅이라는 것이 이제 이름 없는 땅이 한번
그걸 하는 시간이 있다 보면, 우리가 뭐 대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대덕구도 빛을 볼 날이 머지 않았다. 빛이 아니라 이쪽으로 좀 많이 그 개발 압력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뭐야. 이 대덕구 전체에 여기서 시작해서, 파남동에서 시작해서, 여기 중구로 해서, 서구로 해서, 유성구로 이렇게 가는 지하철이 여기 4개구를 지나가요. 여기는 1m도 안 지나가. 여기에 몇 개씩 있는 저기 CGV 또 뭐지 그거? 롯데시네마 그 복합상영관 있잖아요. 대덕구간 내 한 개도 없어. 여러분들 뭐 일주일이 멀다고 한 번씩 가는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뭐 대덕구에 한 개도 없어. 거짓말 같으죠? 잘 생각해봐. 있나? 대덕구에는요 신탄진역 말고는 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딴 데는 다 있어. 여기 중구에 가면 여기 부사동에 금산 가는 버스 타는 데도 있고, 그 전에 옥계동 쪽, 신흥동 그쪽에도 있었어요. 여기 서구에도 용문동에 있었고, 도마동에 가면 논산 가는 버스 타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유성터미널, 이제 유성 그 정류소인데 그게 이제는 터미널이 되게 생겼어. 계속 사람이 몰려들고 이제 커지니까. 다 있어요. 동구에는 복합터미널도 있고. 이 사람들은 기차 타고, 무궁화 타고 서울 가는 거 외에는 서울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용전동 터미널까지 오는데 40분 걸려. 그 시간이면 KTX가 광명역 도착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자원공사 있는데 그 옆에 거기가 연축동이에요. 연축동에 신시가지 하나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대덕구청이 글로 가요. 그러면서 혁신도시가 거기 생겨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혁신도시라는 건 뭐예요? 전국의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는 데란 말이에요. 도시를 개발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게 생기고 구청도 글로 옮겨요. 그리고 이제 뭐 산업단지 1, 2, 3 산업단지가 다 대덕구에 있고, 뭐 도살장, 무슨 육가공 공장,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게 거의 다 이쪽에 많아요. 도심에서 떨어진 북부 지역이라. 그러니까 대덕구가 산업단지나 이런 건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극장 하나 없고, 없어요. 마트 하나 변변한 게 없고. 그래서 소외감이 큰데 그런 걸 좀 극복해,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배려를 해서 이쪽에 좀 좋은 문화시설 좀 많이 넣어주고, 신도시도 개발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여기도 제일 좋은 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찻길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전역이 있고, 이렇게 갈라져서 여기 서대전역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여기 신탄진이든지 아니면 여기 조차장이라고 있잖아요. 조차장 뭔지 아시죠? 굉장히 넓어가지고 기차 고치고 이렇게 선로 바꿔주고 하는 저는 조차장에다가 대전역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 전부터 했어요. 여기 한국 타이어 플란지 아닙니까? 아니, 거기하고는 다르죠. 대화동하고 법동 중리동 사이에 그 소망병원이, 대전병원인가 그 옆에 이렇게 있는 데 있어요. 거기 기찻길 무지하게 넓은 데 있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타면 갈아탈 필요 없이 여기서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으니까 내려서 택시 타고 일로 가고 그렇잖아요. 여기만 가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외지 사람이 대전역이라 그래서 대전 왔다가 광주 표 끌려니까 여기 광주 안 파는데요? 그럼 또 옮기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조차장에 큰 역을 만들어가지고, 북대전역 이런 식으로. 대구 가면 왜 동대구역이라고 있잖아요. 대구역도 있지만 동대구역이 핵심 기능이거든. 거기서는 이제 경북선 다 타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대전역 앞에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아유, 이거 이제 그림을 따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 돼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그렇다고 내가 이런 거 그릴 줄 몰라요, 나. 그냥 불법 다운한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댐을 막으니까 이제 호수가 자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수가 생기니까 뭐 한 200km 구간이 이렇게 산책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정비가 돼서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놓은 건 아니었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청주 지역 등산 모임은 레저토피아라는 사람들이 탐사대를 꾸려가지고 야 이거 대청호를 한번 뺑 도는 코스를 한번 우리가 개발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척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대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한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 개발을 했어. 그래서 이제 2012년도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대청호 호반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고 500리길 따져보니까 200km니까 5, 4, 20 10리가 4km니까 500리라고 딱 되잖아요. 그래서 대청호 500리길 이름을 제대로 붙인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걷기 명소가 지금 돼 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오히려 대전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이게 전체 21구간인가 뭐 이렇게 맞네. 21구간을 나눴는데 1, 2, 3, 4 뚝 떨어져서 21인가 뭐 이렇게 4, 5개 코스는 대전시 구간이고요. 나머지는 대개 청주, 청원, 이제 충북 구간이에요. 보은까지. 그래서 이거를 뭐 매주 한 구간씩 그래서 21구간을 그 차례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동호인들도 많아요. 전국에서 유명한 코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경치가 정말 좋아요. 몇 개 따왔는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한여름 때학변만 아니면 봄, 가을에 겨울에도 요새는 춥지 않으니까.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열심히 다닌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게 노선이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원래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가까이 있는 것에.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막 대청호 500리길 걷겠다고 뭐 매주 대전을 찾아오고 뭐 황토길 좀 걸어보겠다고 그 계족산을 오고 그러는데 대전 사람들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귀찮아서 안 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 드린 말씀은 다 아는 거고 제가 이쪽에 대해서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백과사전 찾아온 거 보여드린 거예요.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어디 사세요? 가양동. 그 선생님 어디 사세요? 문화동. 중구, 동구. 선생님은요? 예? 선화. 그럼 이제 5개구 중에 하나 사시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동구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어디예요? 대전이 이렇게 5개구가 있어요. 5개구가 이렇게 있으면 각 구마다 구를 대표하는 산이 하나씩 있어요. 자, 여기 대덕구 어디가 있죠? 그렇죠. 계족산이 있어요. 계족산 일명 닭발산. 동구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식장산이 있죠. 식장산. 자, 중구에는요, 보문산이 있죠. 서구는요,
그렇죠. 구봉산 있죠. 유성구는요? 유성구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통골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빈계산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있어요. 물론, 빈계산보다 뭐, 그 옆에 장군봉이 더 유명해. 방송국, 한피스탑 뒤에 우성이산이 대표산이야. 이거 엇갈리는 수는 있을 거야.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러나, 쉽게 말해서, 올라가서 서구가 한눈에 조망되고, 동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데는 대개 이런 데는 가장, 그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등산 코스죠. 이건 대전에 5개 구에 각 구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축복입니다. 자, 동구 식장산부터 하겠습니다. 산 이름이 그러네요. 식장. 이 식은 뭐죠? 밥. 먹다라는 동사도 되고 밥이라는 명사도 돼요. 그죠? 식량이라는 뜻이죠. 식량을 저장해둔 산이라는 소리예요. 식량을 저장해둔 산. 595m. 대전의 최고봉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의 경계가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기찻길이 이렇게 오다가 대전역이에요, 여기. 이렇게 오다가 파남동 쪽에 가서 요렇게 흘러가요. 여기에 뭐가 있어서? 여기에 식장산이 있기 때문에 식장산을 이렇게 우회하는 거예요. 근데 고속철도는 그대로 직진해요. 왜? 이거는 1905년도에 뚫은 거고, 이거는 한 100년 정도 후에 뚫은 거예요. 100년 후에 기술력으로는 그까이 거 식장산 뚫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 철도는, 그래서 옥천역이 여기 있어요. 옥천역이. 일반 철도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 고속철도는 이미 옥천역을 한참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군과 경계죠. 최근에 이제 그 전망대에다 이걸 전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써있네. 백제군이 군량미를 저장하던 곳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어요. 거기 가면 대전 어디서든지 보이는 그 송전탑이죠. 송신소. 그게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방송을 송출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쪽에 앉아 계신,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가다 보면 그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식장산에 꽤 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대청댐, 1980년도에 대청댐이 이제 준공되기 전에 여기가 식수원이었단 말이에요. 대전 사람들이 여기 물을 마셨어요. 정화에서. 그게 이제 80년도면 대전 인구가 제 생각에 한 4, 50만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3, 40만, 4, 50만. 그 정도 인원이니까 되는데, 이게 장차 계속 커져가지고 100만 명이 마실 물로는 택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청호를 막고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된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새 대전에서 정상까지 차를 끌고 가서 차로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데 식장산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구나 제일 높아. 그러니까 뭐 밤에 많이들 가죠. 저도 외부 사람들 데리고 여기 데리고 가보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대전 시내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다 올라가서 시내가 까마득하게 보여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우리 집 어디? 우리 집 저기 있다, 저거. 우리 집 찾는 거죠.
뭐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식장산. 안 가보셨다면 가보세요. 차 끌고도 갈 수 있습니다. 차 끌고 가면 꽤 오래 걸려요. 밑에서부터 한 15분, 20분은 올라갈걸요. 승용차 갖고도 올라가고, 바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 가보셨다는 듯한 표정을 짓네? 예? 그죠? 근데 왜 깜짝 놀래요? 15분이 안 되니까. 그 정도 되죠. 뭐, 식장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자, 보문산. 보문산은 보물부자에 그런 문자를 썼네. 어떻게 보면 식장산은 좀 외곽에 있고, 대전에 가장 상징적인 산이 보문산이 아닐까 싶어요. 저 어렸을 때 한번 보문산을 왔는데, 이 밑에 무슨 시설이라는 거야? 놀이공원. 지금 보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인데, 그때는 하여튼 이 중부권 최고였었어. 대전에서 최고면 뭐예요? 중부권 최고였지. 그래가지고 이 케이블카도 있었고, 올라가니까 빰파카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그래가지고, 촌에서 와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 수영장도 푸플랜드 해가지고 있었고, 아주 부러운 어린이 시설이었죠. 그게 보문산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시가지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공원 지정됐고요. 대전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시루봉. 아까 식장산이 몇 미터였지? 590. 그러니까 한 100m 이상 차이가 나네. 그렇지만 여기도 전망대 올라가면 아주 조망이 좋죠. 대전 시내가 다 잘 보이죠. 보문산성, 백제산성으로 복원됐지요. 대전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죠. 원래 보물산이었었다네요. 보물산이었다가 보문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고요. 32사단이 관리하던 지하 빵카가 있다. 이게 왜 백과사전에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군 복무 해보신 분들 또는 공직자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벙커가 뭔지 알아요. 쉽게 말해서 전쟁 발생 시에 유사시에 대전시청이 그대로 옮겨가는 그 지하 시설이 있어요. 을지훈련, 독수리훈련 그런 거 할 때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전시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하에 여기에 빵카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여기는 도지사실, 여기는 총무과, 여기는 무슨 과 이렇게 해서 다 있어요. 그리고 재난이 딱 터지면, 전쟁이 터지면 각 지역에 향토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단급으로 그 지역을 방위하는 군 병력이 있어요. 사단급. 거기 32사단이라고 여기 국공리, 공주 국공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향토사단인데,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그 32사단장이 이 대전중청의 최고 통수권자가 돼요. 그러면서 빵카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도지사 역할을 하는 거야. 전시에는. 이게 보문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써요. 그렇지. 거기가 수족관이 됐어. 거기가 이제 아쿠아리움인가 거기가 그게 된 거야. 그럼 이 기능은 이제 없어진 걸까요? 이 기능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제 역사 속으로. 지금 그럼 을지훈련이나 독수리훈련, 진돗개 하나 발령하면 어디 가서 뭐를 하려나? 시청 지하? 누가 그러셨어요? 네. 시청 지하에 그게 있어요? 그래요? 저는 잘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난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지하철 타봤잖아요, 다. 그러면은 지하 한 층 내려가면 그냥 타잖아. 근데 서대전 내거리, 중구청, 중앙로, 대전역, 요 구간은 어때요? 무지 깊지. 지하 7, 8층까지 내려가죠. 딴 데는 지하 2, 3층에서 끝내서 해결하는데.
고기였다가 빵카를 만들었다고 난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 혹시, 그렇긴 하기에는 거의 너무 많이 못하고 예, 여기는 그저 저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여기 통과잖아요. 옛날 경합필드 앞에. 예, 예. 그러니까 거기 하천이 통과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예요? 그럼 제가 오해했던 거네? 저는 누구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그 구간에 빵카를 보문산에 있던 걸 옮기느냐고, 거기를, 만약에 거기 빵카를 만들었다 그러면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아, 시청 지하에 가면 그 누군가께 청구를 해서 만약에 터지면 딱 닫아보면 돼요. 저는 뭐, 그 공직자 출신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여기가 깊잖아요, 왜. 엄청 깊잖아. 딴 데는 안 깊은데.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다 옮겼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래요. 그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 여기를 이제, 지금 이장우 시장이 뭐, 여기 굉장히 뭐랄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5월드 그 동물원서부터 저기 어디까지 그 보문산 야외음악당 있는데, 거기까지 그 산책로 걸어보셨어요? 정말 좋아요. 봄꽃 필 때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제 차를 놓고 또 다시 차 가지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아예 버스 타고 동물원 그 종점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이 보문산 산책로를 따라서 저 보문 오거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 쪽으로 한 1시간 걸으면 될걸? 정말 멋있어요. 정말 이쁘고 멋있고 아주 정말 보물 같은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뭐 모노레일을 놓느니 뭐 케이블카를 놓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환경단체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하겠죠. 근데 뭐 하면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연계한 광고 상품화가 지금 계속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대전서 가장 상징성이 있고, 제가 봐도 잘 꾸며놓으면 명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 보면 그 오거리에서 본문산까지 가는 길에 보면 맨 무속인들 집도 많고, 막 허름한 보리밥집, 뭐 빈대떡 파는 집, 막걸리 파는 집들이 많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런 데가 전부 다 막 깔끔한 카페로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더라고, 지금. 그리고 막 그 허스름한 집들도 많이 개량을 하고. 근데 또 그게 멋일 수도 있고,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계족산. 말 그대로 닭발산이죠. 장동과 이제 동구에 걸쳐서 있는데, 주봉은 429m. 그러니까 대전에서 좀 높다는 산은 400에서 500 사이라고 보시면 되죠. 닭다리산이라고도 했었대요. 송촌동 일원에 진해가 많아서 그 진해 잡아먹는 닭 이름을 사용했다는 전설도 있대. 봉황산이라는 별칭으로도 쓴다고 그러고요. 황토끼리 유명하죠. 그러니까 계족산 황토끼리 무슨 뭐 관광 백선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저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소주 회사가 만든 거죠. 그분이 나름 경영 철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역을 기반으로 향토 업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 지역민들의 애양심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여기다가 이제 그 기업이 지역사회에 무슨 뭐 이렇게 빈민들에게 직접 구제 구휼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악, 미술, 예술 분야에 후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메세나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서는 이분이 메세나에 열심인 분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 사업도 하고 거기서 무슨 숲속 음악회도 열고 뭐 이렇게 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게 하는데 이게 황토가 한번 깔아놓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멸실돼요. 비가 오면 쉽게 내려가고, 너무 건조하면 바람에 날려가고, 그리고 계속 이제 건조하면 이제 갈라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황토를 계속 갖다가 뭐 해야 돼? 리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덧치워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차 불러다가, 동원해서 물을 뿌려줘가지고,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열심히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이 전라도 쪽 익산 그쪽에서 퍼오는 것 같더라고요, 흙을. 그러니까 흙을 퍼오는 돈도 비싸고, 관리하는 돈도 비싸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이렇게 해놔가지고, 전국에서, 황토길, 맨발 산행 하면 아주 계족산이 꼽히는 명소가 됐죠.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봉황산이라고도 하고, 한국 관광 백선에 이제 자주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거기처럼, 대청 500길처럼 대전 사람들은 아예 뭐 거기 언제 가도 한번 가지 뭐, 안 가면 말지 하는데, 외지 사람들한테 인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거고, 95년도에 장동 산림욕장도 개장을 했다고 그러고요. 꼭대기 올라가면 이 계족산성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삼국시대 때 쌓은 성 같은데, 대개 보면 삼국시대 성들은 토성이거든요, 토성. 근데 뭐 근대 들어와서 또는 조선시대쯤에 이 석성으로 바꾼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뭐 계족산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예. 자, 유성구는 애매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빈계산 가자, 도덕봉 가자라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어디 가자 그래요? 수통골 가자. 그냥 수통골이라는 말로 그 수통골이 이제 그 계곡이 이렇게 좋잖아요, 거기가. 계곡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면 빈계산, 이쪽으로 가면 무슨 봉, 이쪽으로 가면 장군봉,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등산로가 잘 발달돼 있지요. 그래서, 414니까 이것도 높진 않은 거죠. 100에 400에서 500 사이. 그래서 도덕봉하고 금수봉이, 그렇죠. 여기가 금수봉, 여기가 도덕봉 그래요. 이제 이 빈계산하고 갈라지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갈라지죠. 그래서, 이 도덕봉 쪽으로 가면 대전과 충남이 경계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가면. 이쪽에 무슨 동월계곡인가 그쪽 나오는 거죠. 홍학산은 저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되게 도덕봉이니 뭐 금수봉이니 이런 말보다는 수통골이다. 그냥. 수통골. 수통골이라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 전에 대전에서 이제 그 접대하는 손님, 좀 귀한 손님, 비싼 거 사서 제대로 먹이려면 만년동들 많이 갔거든요. 만년동. 요새는 수통골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만년동 상권이 가서 보면 많이 죽었어요. 만년동이 많이 죽었어. 그리고 요새 가면 수통골은 갈 때마다 새로 생겨나, 뭐가. 그래서 아주 그 대전의 대표적인 음식점 카페 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국립공원, 여기도 국립공원이에요. 여기도 계룡산 큰 줄기 안에 다 포함이 되죠. 시민의 주말 등산 코스로 그러니까 주말에 시민들이 산에 많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건설사, 뭐 대우건설, 뭐 동아건설, 뭐 이런 데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분양을 해. 그러면 주말에는 손님들이 있는 산에 가서 이걸 뿌려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막 그 계룡산, 동학산인데 거기 가서 막 이걸 뿌려줘. 그러면 10명 지나가면 대전 사람은 한 2명 정도 돼. 나머지는 다 서울 사람들 뭐 어디서.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지역 계룡건설, 금성백종건설 이 사람들은 알아.
거기 동학사로 가면 다 서울 사람들이고, 수도권 가야 대전 사람이야. 그래서 다 대전 사람들 수도권 가서 나눠주죠. 여긴 가면 다 외지 사람 없거든. 다 대전 사람들. 그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한 발짝이라도 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없어졌지만, 계룡산 가서 1인당 3,000원씩 내려면, 딴 거 3,000원은 별거 아닌데, 그런 거 3,000원은 왜 이렇게 승질나? 돈 내려면 아깝고 승질나. 그래서, 수도권 많이 갔죠. 물도 맑고 좋죠. 뭐, 의상대사가 수도권에서 수도로 했었다는 전설이 있다는데, 의상대사는, 신라가 통일해서 이제 삼국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그 무렵, 백제가 막 망하고, 고구려가 막 이제 거의 어려운 지경에, 그때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효대사하고 쌍벽이죠, 당시에. 그런 분인데, 이쪽에 한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네요. 자, 뭐,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백제문화권.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좀 재밌습니다. 자, 이게 얼마래요? 4세기. 4세기경이에요. 4세기경에, 고구려가 막 저 위에까지 있는 거고요. 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이제 각축을 벌이는데, 백제가 건국한 게 BC 18년이에요. BC 18년. 신라가 BC 56년인가 그렇고, 고구려가 그 뒤고, 백제가 이제 BC 18년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위례성,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려에서 소선호가 아들 둘을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온조하고 비류를 두 아들을 데리고 온다고. 주몽이가 이제 저쪽 부여에 있을 때 난 자식이 누구야? 유리가 지 아버지 찾아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선호하고 이제 두 새끼 낳고 살았는데, 이제 유리가 갑자기 오니까 얘가 이제 적장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선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 아들들이 개털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그 소선호 할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나는 서울 한강변에, 하나는 인천 미추홀에. 그래서 형이 인천으로 가고 동생이 한성에 있죠. 근데 나중에 그 형이 합류하죠. 야, 거기 갔더니 물도 짜고 바람도 너무 세고, 아유, 거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온조의 나라가 번성해서 백제가 된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 4세기예요. 4세기면 300 몇 년 아니야. 300 몇 년이면 4세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이제 서울, 인천 여기서 이제 나라를 세웠어. 그러면 처음부터 백제가 이만큼이었을 거라고요? 택도 없어요. 백제는 요렇게 사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사는 놈은 백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는 사람이 내가 백제 시민이야, 국민이야, 이런 생각 없다고. 여기 있는 지들끼리 백제니 뭐니 떠드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게 마한이에요. 54개 소국. 고만고만한 소국이 있다고. 근데 4세기경에 이르러서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먹은 거야. 전라도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백제가 되고. 그리고 요 한강 있잖아요. 여기가 땅도 기름지고 물도 많고 여러모로 지금도 서울이 좋듯이 요 서울 경기가 진짜 금쓰레기 땅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요거를 4세기 때 근초고왕이 이렇게 먹은 거예요. 다. 그러면서 백제가 삼국 중에 제일 먼저
제대로 국가의 틀을 갖추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마한을 다 복속시키고.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오지. 여기 그 중국 기록에 의하면 한서, 뭐 후한서 이런 기록에 보면 백제가 요서 지방을 통치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요서, 요하의 서쪽 지방.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제가 아주 해상 왕국이었는데 역사적 사료가 좀 빈약하긴 한데, 이거 이렇게 떼놨을까?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죠. 고등학교 때. 4세기에 백제가 제일 번성을 해. 그러다가 5세기 때는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고구려로 넘어가야죠. 장수왕, 광개토왕. 이때 광개토왕이 막 엄청난 영토 전쟁을 할 당시에 중국은 뭐였어요? 당나라예요? 송나라예요? 명나라예요? 뭐예요? 이때 중국은 위진남북조 끝에 5대 10국, 쉽게 말해서 통일왕조, 뭐 당나라다, 명나라다, 청나라다, 송나라다, 원나라다 이런 통일왕조가 아니라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막 싸우고 서로 전쟁할 때야. 그 틈바구니에 고구려가 확장을 한 거야. 중국에 그 탄탄한 거대 왕조가 있을 때는 그렇게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는 이 위쪽으로 막 정복전쟁을 했고, 장수왕은 어떻게 했어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하 정책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가 좋으니까 이걸 뺏은 거죠. 이렇게 뺏은 거죠. 그래서 백제가 여기 한성에 있던 게 어디로 갔어요? 여기 공주하고 부여로 밀려간 거죠. 5세기에. 그래서 이렇게 백제가 이제 나중엔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6세기 때는 어떻게 해요? 진흥왕 때. 신라가 이제 가야도 먹고 이 한강역을 이렇게 차지한다고. 원래는 백제하고 신라가 동맹을 해서 한강역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여기 먹고 우리는 여기 먹고 이렇게 나눈 건데, 신라 진흥왕이 술수를 부려가지고 지가 다 먹죠. 지가 다 먹어.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쳐들어갔죠. 거기서 전사해서 죽은 게 성왕이에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강유역을 4세기 때는 백제가 뺏어 먹고, 5세기 때는 고구려가 먹고, 6세기 때는 신라가 먹고, 여기를 먹는 데가 뭐예요? 주도권을 잡는 거야. 이걸 또 왜 이렇게 해놨을까? 밀렸네. 자, 그래서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건국을 해요. 물론 여기야. 이걸 다 백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건국을 해서 475년도까지. 그러면은 5세기 거의 말까지, 그죠? 여기 있었던 거야. 서울에, 도읍이. 그러다가 웅진이 어디예요? 공주 와서 도읍을 한 건 63년이야. 전체 백제가 한 700년 가까운 역사인데, 여러분들은 백제 수도하면 공주 부여백기 생각 안 하잖아. 그런데 공주에서 수도를 한 거는 475부터 538까지 63년이에요. 그러다가 부여로 옮겨간 거죠. 사비시대가, 요때가 120년. 60년, 120년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180년이에요. 전체 700년 중에. 그럼 그 나머지 뭐야? 500년은 여기 서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백제 수도하면 공주부여밖에 몰라. 근데 공주부여는 사실 기간상으로 치면 한성백제에 비하면은 굉장히 소략하죠. 이 개념들을 잘 모르시더라고. 백제 하면 그냥 공주에서 계속 있었는 줄 알아. 공주는 63년. 부여는 122년이에요. 자, 서울이에요. 강동구 일대. 여기 보면, 여기 아산병원 있는데, 그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올림픽공원. 가보셨어요? 여기 올림픽공원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지하철이 이렇게 요 몇 호선이야 이거. 이렇게 가면 여기에 올림픽공원 여기 있고 한정거장 더 지나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성백제역이라고 있어요. 역 이름이 한성백제역이에요. 잘 안 보여서 저도 좀 짜증스러운데 크게 키우면 올림픽공원 역이 있고요. 여기가 한성백제역이에요. 맞죠? 몽촌토성역이라고 있어요. 서울 가면 여기 좀 한번 꼭 가보세요. 전체 도는데 1시간이면 돼요. 이 토성을 따라서 이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아주 이쁘고 멋있고, 공원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호수도 있고 뭐 하는데.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한체대도 여기 있고, 한성백제역이 있고, 몽촌토성역이 있어요. 이게 다 한성백제 시대에 궁궐터가 있었던 대로 추정되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라 이 일대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몽촌토성이, 거기 가면 토성들이 있어요. 올림픽공원 안에. 이 토성이 당시에, 이제 왕궁성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올림픽 때 만들었으니까 80년에서 20년이면 한 40 몇 년 전, 뭐 개발한 시기로 치면 50년 정도 될 텐데, 지금하고 50년 전하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어떤 이 의식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거 이렇게 안 해. 어떻게든지 못하고, 이걸, 보존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때 뭐예요? 여기 일대 이거 올림픽 기자촌, 선수촌 해가지고 이 일대가 뭐야, 다 아파트를 지은 거야. 그때도 아마 학계에서는 여기가 한성백제의 궁궐터로 추정한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개발 논리가 앞장선 거야. 뭔 소리야. 그렇다고 그럼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라고. 올림픽 할 건데 선수들, 기자들 어디다 재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싹 밀어대낀 거죠. 그래서 이 일대에 가면 완전히 시가화 돼버리고 당시의 유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 쪽으로 왔고 또 부여로 왔어요. 여기가 부여고 여기가 공주예요. 둘 다 뭐가 있어요? 강을 끼고 있죠. 이게 다 백마강 금강이에요. 그때는 서울도 거기가 한강 옆이고 여기는 금강 옆이고 무조건 도읍이 됐든 도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이 필요하거든. 사람은 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이렇게 공통점은 수상의 요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제는 금강과 한강을 기반으로 삼아서 동아시아의 해상 강국으로 도약했다.
백제가 굉장히 약했던 나라. 의자왕이 맨날 술 먹고 기생들하고 놀다가 망한 나라.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나도 그렇게 알았어. 근데 내가 나중에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야. 백제야말로 진정한 강국이었고 문화 강국이었고 백제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고 멋있는 나라였고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제 참 그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당나라는 놈들 끌어가지고 그렇게 참 내가 흠한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백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학기 때인가요? 이렇게 설명했지만 동과 서의 문화 격차가 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쪽은 평야지대고 동쪽은 산악지대란 말이야. 반 갈랐을 때. 그러면 이 평야지대에는 쉽게 말해서 먹는 게 해결이 돼요. 눈이 많고 밭이 많고 강도 많아서 물고기도 잡아먹어도 되고 바다에 나가면은 꼭 배 안 타고 가도 호미 들고 가서 캐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이 동해 쪽으로 가면 몇 발짝 나오면 푹 빠져 죽어요. 물 차가워서 들어가지도 못해. 강도 없어. 논도 없고 맨 산이야.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보다 훨씬 잘 살았을 게 당연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문화를 중국에서 받아들였을 텐데 중국하고의 교류가 훨씬 쉬운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컨대 중국을 갈 때 이렇게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걸 타고 배를 타고 내려가서 서해안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닷길 타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한강이나 금강을 끼고 수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백제는 해상 강국이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초고왕 때 그 요서를 점령해서 거기를 식민지 삼았다라는 중국 역사서의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삼국사기에는 없죠. 그래서 민족학자들은 삼국사기를 굉장히 좀 나쁘게 평가해요. 사관 자체가 식민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주 가면 공주 산성은 가보셨죠? 공주 산성. 그 강가 옆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산성이 있는데 돌면 1시간 남짓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산성 타고 이렇게 산성길 따라 가시다 보면 끝에 정상 부분에 최고봉에 쌍수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쌍수정 광장이. 여기가 왕궁지로 추정되는 데 중에 하나예요. 당시의 왕궁지로. 여기. 근데 추정이에요. 추정. 거기에서 뭐가 확정적으로 여기가 왕궁터였다라고는 지금 확실한 고증이 안 된 거예요. 여기가 산성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광장이 하나 나와요. 요 일대가 웅진백제 시절에 도읍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가보시라는 거예요. 100번 사진을 보면 뭐예요? 한번 가보면 이게 필이 와요. 이 얘기를 듣고 가면 더.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는 아시잖아요. 여기 터미널인 데서 앞에서 보면 요새는 밤에 야관 조명도 이렇게 막 이쁘게 해놨대. 여기 축제 때는 여기서 여기 부교를 띄워가지고 건너가게 해놓잖아요. 드럼통 엎어놓고 여기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이 강을 건너가게 해놓는다고. 여기다 주차를 하고 건너가게 해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쪽으로 오는데 그럼 또 여기에 이런 평지가 나와요. 여기 지금 뭔가를 봐도 발굴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가 왕궁의 관련 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여기가. 그래서 훗날에
이 큰 성 안에 왕실과 관계되는 시설도 있었지만 일부 민간인들도 여기 들어와서 살았을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고대사라는 게 확증할 수는 없어요. 추정하는 거죠.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소략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세세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처럼 막 왕이 재채기한 것까지 감기 걸린 것까지 다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삼국유사 뭐 삼국사기 이런 기록들은 그냥 백제는 이랬다. 누구 왕 때, 장수 왕 때 수도를 옮겼다. 뭐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는 추정하는 거예요. 60년 동안 백제에 머무는 동안에 63년 동안에 이 일대가 왕궁지였을 걸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 얘기예요.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령왕릉. 이거 있잖아요. 정말 한국사를 뒤흔드는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 있어요. 70 몇 년, 73년인가 뭐 70 몇 년도인데 지금 학자들이 땅을 쳐요. 그때 이거 잘못 발굴해가지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뭐 밟아갖고 분지러뜨린 것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허술을 했었다는 거야. 지금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해. 진짜 붓 갖고 이렇게 살살 꿀질해가면서 하나 털고 그랬을 텐데 이때만 해도.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뭐 어느 뭐 저쪽 뭐 동진 북쪽 뭐 이런데 뭐 어디 영향을 받아서 뭐 횡열식 뭐 석식 건축법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주 그 고대사 연구에 엄청난 자료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부여입니다. 이게 이제 백마강이 흐르고 여기가 이제 낙화암 보란사 있는데 이렇게 백마강. 또 여기. 이제 저쪽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이 왔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추정되는 데가 이제 부소산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때도 이제 강을 끼고 있는 거죠. 여기가 부소산성이라는 데인데 이 일대가 산성이 있어요. 여기도 추정하는 거예요. 관북리 쪽. 여기 시내 나오면 요쪽이 좀 되죠. 부여 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 부여 여고가 있는데 그 일대까지가 다 왕궁터였을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근데 거기 가면 그 앞에 저기도 아니야. 막 허름한 막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뭐 이렇게 등어리 긁는 거 팔고 밥주걱 팔고 뭔지 알죠? 그 기념품 가게라 그래서 막 그 조잡한 스카프 같은 거 팔고 그러는 집들이 있는데 그 일대가 이제 다 왕궁터였던 걸로 추정하는 거고 지금 그 앞에 부여여고가 있어요. 그래서 부여여고 자리가 거기를 여고를 옮기고 발굴을 해보면 거기서 결정적인 어떤 유물들이 단서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전부터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학교 하나를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2, 3년 됐나? 부여여고 옮기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복원하면서 개발하면서 뭐 발굴하면서 그런 작업이 아마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제가 알아요. 저는 전공자이라 잘 몰라요. 그래 이제 이 충남대학교 도서관 앞에 가면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모조품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 저게 뭐야 뭐. 근데 여기 가서 실물을 보니까 매료돼. 압도돼. 분위기가 전혀 달라. 이미테이션하고는 멋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백제시대의 탑은 이거하고 익산 미륵사지하고 2개 남은 거예요. 또 있나? 2개일걸? 굉장히 멋있어요. 가서 실물을 보면. 그리고
그 불국사에 있는 뭐 석가탑, 다포탑 이것도 아마 신라 기술이 아닐 거예요. 백제의 기능공들이 넘어가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라는 그럴 정도의 기술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백제 기술자들이 넘어가서 만든. 그래 이제 정림사라는 절이 그 왕궁 가까이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지는 뭐예요? 절터. 절은 없고 절터만 남은 걸 사지라고 그래요. 북남지에 이 지자는 연못 지자인 거고. 가보셨죠? 정말 멋있죠? 그리고서는 백제 문화단지라고 그래서 이제 조성을 했어. 부여 아울렛 있고 뭐 한데, 백제. 그리고 이제 왕궁과 왕사라고 하는 이제 그 왕실에서 그 운영하던 절을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저걸 질 때 엄청난 논란이 많았어요. 엄청난 논란이 많았어요. 이걸 이렇게 지겠다 그러면 이쪽 학계에서 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지려고 그래. 이쪽 학계에서 이건 이렇다 아니다. 여러 그 학계에서 고증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 거냐. 당시에 백제의 건축술을 누가 배웠어요? 왜? 일본. 나라. 교토 그 옆에. 그래서 그쪽에 가니까 백제의 건축술을 배워다가 진 절이나 기타 건축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진 거예요. 이건 백제에서 기술을 전수해 준 거기 때문에 백제도 이렇게 졌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거야. 아니다, 기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부여에, 이게 옛날 그 궁궐터는 아니에요. 그냥 그 근처에다가, 궁궐을 복원한, 그 터는 아니지만,